어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오늘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마포구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뤄진 강도 높은 압수수색의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나눔의 집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인력 7명이 오늘 나눔의 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비일을 함께하던 형제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 주민은 택배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한 1살 아기와 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가 뷔페 식당에서 사진기사 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맞서 우리 문화재를 지킨 간송미술관이 보물조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간송이 내놓은 문화재는 무엇이고 보물을 경매에 내놓은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아베 총리의 남자로 알려진 도쿄고검 검사장이 이번엔 마작 구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베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마포구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12시간 넘게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불과 9시간 만에 또 한 겁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계신 쉼터를 압수수색한 건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쉼터 지하에서 정의연 회계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주택 마당에서 마스크를 쓴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 너댓 개를 들고 나옵니다. 부실 회계관리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와 수사관이 1시간 반 만에 나온 겁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평화의 우리집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쉼터입니다. 검찰은 이곳 지하에 보관돼 있던 정의연 운영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오후 5시부터 12시간 넘게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있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밤을 동안 태웠는데 회계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시간이 혹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협소해 정대협 회계자료 일부가 쉼터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정의연 측은 대응이 힘든 시간에 할머니가 계신 쉼터로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에 대해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현재 추진 중이던 외부 감사 절차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접수된 고발만 10건 정도. 검찰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접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당선자의 금융거래 기록도 조만간 분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그젯밤 윤미향 당선자를 만난 이용수 할머니 25일에 기자회견을 열 테니 그때 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25일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슨 내용일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윤 당선자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일제 피해자 인권활동을 함께한 최봉태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할머니 뜻에 따라 25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할머니 뜻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비례대표 낙천자 최모 씨, 수양딸, 운전자 박모 씨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회견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도 할머니가 추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할머니 뜻이 어떠신지 듣고 있는 과정이라. 이 할머니는 그젯밤 윤미향 당선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자. 그러고 그때 오너라 하고 끝났었고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 당선자와 만난 이후에도 이 할머니는 용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할머니와 측근 대부분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당선자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할머니와 윤 당선자 사이 논란이 일단락될지 아니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모금한 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숲을 조성하는 명목으로 모금을 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된 뒤 기부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른 데 쓴 겁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규모 일본군 위안소 유적이 있는 중국 난징에 중국 정부가 세운 박물관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박물관 주변에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 중국 난징 대신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뜰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기념수를 심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석 달 이상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 마리몬드는 4천만 원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난징의 숲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드 문제로 환중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그냥 숲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기부를 하시겠다 그래서. 대신 이 자금 가운데 일부로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숲 조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은 후원자나 구매자들 일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연과 마리몬드 측은 취재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자료를 이제 일부 확보했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부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 사용처를 찾으려는 거겠죠? 네, 이 정의연과 정대협은 크게 기부금과 국가지원 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 서울 마포구 쉼터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2016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와 교육부도 지난해까지 8억 원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요. 그런데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국세청 공시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은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낸 기부금 내역도 공시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이듬해 회계자료에 2월 처리되지 않은 2018년 기부금 22억 7,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7억 6천여만 원이 이 국세청 공시자료상에서 비는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의연 등에서는 단순한 회계 실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말대로 이 서류상으로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 돈이 다른데 이제 쓰인 건지를 찾아야겠군요. 자, 그다음 이 윤미향 당선자 개인 계좌로 기부를 받아왔다. 이 부분도 풀어야 할 내용이죠. 네, 이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은행 계좌로 모금을 한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총 4건입니다. 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비용, 또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방문 경비, 베트남 우물 제공 사업, 그리고 엽서 판매 사업 등인데요. 이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수입이나 지출이 전용 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약 기부금을 모금할 때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을 윤 당선자가 만약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주목받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윤 당선자의 재산 내역이에요. 네, 이 총선을 치를 때 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산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윤 당선자가 신고한 예금 액수가 3억 2,333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지난 5년치 납부소득세는 643만 원 정도고요. 이게 소득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부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윤 당선자는 2017년 함양빌라와 2012년 수원의 아파트를 경매로 살 때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이 적금을 깨고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부금이 개인적 용도로 쓰이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탈북자가 정대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정대협이 탈북자에게 후원을 했느냐, 이게 또 논란입니다. 네, 2016년에 중국 닝보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남한에 온 뒤 정대협 쪽에서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이 정대협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을 통해 후원금을 줬다는 겁니다. 민변 측은 허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 변호사가 후원금을 준 적은 있고,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 씨도 개인적으로 일부 후원금은 냈지만 이 돈이 정대협 돈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제 연이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 정의용 관련 수사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가 맡고 있는데요. 담당 부장검사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출신입니다. 검찰이 이틀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분석 작업과 동시에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주고받은 자금 거래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후원단체인 나눔의 집도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운용진 책상 서랍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원화와 외화 지폐로 된 후원금인데 왜 사무국장 개인 서랍에서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상자를 꺼내 열자 지난해 1월 6일 일본 방문객 후원금이라고 적힌 종이가 보입니다. 종이 뒤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모두 외화 지폐입니다. 달러화와 5,000엔과 1,000엔권 지폐입니다. 다른 봉투에서는 지난해 5월이라고 적은 종이 안에서 1,000엔권 지폐가 여러 장 나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이 전 사무국장 김모 씨 책상 서랍에서 발견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또 다른 종이 봉투에서도 5만원권과 만원권 현금이 여러 장 발견됐는데 124만 원이라고 적은 메모지도 있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현금 후원금을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후원금 계좌에 안 넣고 개인이 보관한 게 수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회계업무를 봤거든요. 그 서랍에서 외화, 현금, 상품권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나왔죠. 경기도도 조사 결과 김 전 사무국장 자리에서 현금 후원금 1,200만 원이 발견됐다며 부실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김 전 사무국장의 개인적 판단 같다며 몰랐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건 모르죠. 저희들도 그거 있는지도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분이. 김 전 사무국장 책상에서는 김군자, 정복수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명의의 통장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비리나 유용 없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경기도가 현장 조사까지 나선 나눔의 집 비리 의혹, 이것만이 아닙니다. 출근한 기록도 없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5천만 원 넘게 줬는데 이 돈도 후원금에서 나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주제로 한 전국 순회 전시회가 열린 건 지난해 여름. 여성가족부 예산을 지원받아 나눔의 집이 한 업체에 전시물 제작과 설치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대금은 1억 3,600여만 원.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7,500여만 원이면 충분한 일이란 겁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지난 2년간 나눔의 집 관련 각종 신증축공사 등 사업 9건을 수주해 최소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나눔의 집 사무국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오늘 도청 공무원 등 7명을 나눔의 집에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나눔의 집은 출근 기록이 없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역사관 해설사에게 2년간 세전급여로 5,300여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5일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눔의 집 측은 스님이 받은 급여를 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등 유명인들도 나눔의 집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런 돈으로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건설은 시작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이 부지를 돌아봤습니다. 나눔의 집 바로 옆 공터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는 텅 빈 땅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 지난 2012년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고 4억 원을 들여 사들인 땅인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 예정부지입니다. 바닥엔 자갈이 깔려 있고 이렇게 폐 목재가 쌓여 있는데요. 사업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등 유명 인사들과 시민들이 국제인권센터 건립에 써달라며 낸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겁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 건물만 짓는데 한 2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모금은 이제 한 7억 됐으니까. 돈이 부족해 센터 건립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이 쌓아놓은 후원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나눔의 집 내부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건물을 짓는 것에 반발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돈을 더 쓸 생각도 없는데 대체 그 인권센터를 지어서 뭘 할 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모인 기부금이 할머니들이 아닌 나눔의 집 몸집 불리기에 쓰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한 살 아기와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돌잔치에서 사진기사에게 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일에는 택시기사로 일하는 이 남성이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뷔페 식당. 지난 10일 이곳에서 돌잔치를 한 일가족 3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살 여자아이와 그 부모로 돌잔치 사진을 촬영해준 프리랜서 사진사로부터 감염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사는 9, 10, 17일은 경기 부천에서, 16일은 경기 고양에서 돌잔치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접촉자 200명이 격리 조치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인천 미추홀구의 동전 노래방을 방문했다 감염된 49살 택시기사로 주말에는 돌잔치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이 동전 노래방은 인천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들렀던 곳인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동전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2주간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미성년자는 일반 노래방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노래방 때문에 지금 학교가 등교 정지 그 처분이 났는데 너무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206명 가운데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을 빼곤 12명이 노래방을 통해 감염돼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코인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외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제2의 이태원 클럽이 될까 우려가 나오는 안양 일본식 주점에 모두 다녀온 사람이죠. 경기 군포시 확진자가 안양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 등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대 상권에 발길이 끊겼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술집이 몰려있는 경기도 안양시 번화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일본식 주점 자쿠아와 관련된 확진자만 지금까지 7명입니다. 이 중엔 군포에 사는 20대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14일과 15일 연이틀 해당 주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진되기 전까지 안양시 일대 식당과 주점, PC방과 동전 노래방까지 최소 11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알리고 지난 9일 자진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외출을 자제해야 했지만 그동안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겁니다. 우선 능동감시해야 할 경우에 이틀 뒤에 전화통화를 하고요. 초기에 외출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알려진 뒤 거리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안 돌아다녀,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 일본 가서. 전화기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학교에 아르바이트 나오면서도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접촉자 수가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집과 노래방, PC방을 통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등교 이틀째인 고3 학생들이 전국 학력 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수능 전 첫 모의 시험을 치른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비닐장갑을 낀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지를 살펴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보는 전국 학력평가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등교하자마자 시험 치르니까 뭔가 좀 부담도 되고. 기침을 한번 하기에도 좀 눈치가 보이고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답답해서 마스크를 만지느라 조금 시험에 집중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24일 학력평가는 재택시험으로 이루어져 전국 석차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대입 전략을 짤 수 있는 첫 모의 시험인 겁니다. 어제 동선이 파악되지 않은 20대 남성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됐던 경기 안성시 9개 학교는 오늘 정상 등교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고3 확진자 2명이 나온 인천의 일부 학교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고등학교 등 인천 내 66곳이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시험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집에서 풀었는데 성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반영이 돼야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애들이 다 안 해갖고 좀 아쉬워요. 교육부는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대입 일정에 대해 추가 연기 검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초중고등학교 순차 등교 일정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어느새 5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하루에 10만 명이 늘어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에 대규모 살상을 저질렀다고 원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등장한 폼페이오 장관.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국에게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We'll offer up to $100 million to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combat the virus. We didn't get a cent. 본인이 공격을 받자 이번엔 중국 탓을 해 전 세계에서 놀림당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China still has not shared the virus sample from inside China with the outside world. China publicly shared the genetic sequence of COVID-19 within 2 weeks. 중국 관영 매체가 만든 이 선전 영상이 공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원색적인 막말로 중국을 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President Xi claimed this week that China's acted with open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 wish it were so. 미국 국무장관으론 처음으로 중국의 눈엣 가시 같은 반중파 대만 총통의 2기 취임식을 축하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상원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거부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이미 상장된 중국의 대형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를 앞둔 일종의 선제 공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양회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댐 2개가 붕괴하면서 범람한 강물이 미시간주 주택을 집어삼켜 주민 10,000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이든빌 댐. 뚝에서 물이 터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제방이 무너져 내립니다. There we go. There's the rush.
미국 미시간주에 5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든빌댐과 샌퍼드댐이 붕괴됐습니다. 두 댐을 지나는 티타바와시 강도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도로 곳곳이 끊어졌고 주택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This is the worst flooding I have ever seen in this area. The worst. 건물도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잠겼고 변전소 일부에도 물이 찼습니다. 미시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만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Please get somewhere safe now. 미시간주는 대피소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코로나19 확산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24년에 건설된 이든빌댐은 2년 전 홍수 처리 능력 등의 문제가 발견돼 당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댐들이 붕괴되면서 강하류에 있는 미국 대표 화학업체 다우케미컬 공장도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주 의회 앞에선 코로나19 봉쇄령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Here are these people who are small business owners. They've been sidelined for months. They've been unable to feed their families. 현지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내년 여름에도 도쿄올림픽을 열 수 없다면 더 이상 연기 없이 아예 취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로서는 최악의 악몽일 텐데요.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선 아베 총리의 남자로 불리던 검찰 고위 간부의 마작 스캔들까지 터졌습니다. 아베 총리 사퇴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도쿄의 주택가에서 포착된 구로카와 검사장의 모습입니다. 친분이 있던 산케이 신문 기자의 집에서 새벽까지 내기마작을 즐겼다며 일본의 한 주간지가 폭로한 겁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작을 하는 등 긴급사태 기간에도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아베의 남자가 도박 스캔들에 연루되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여당에서부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幹部がですね、そう言われているようなことであればね、これは職務を続けられるとかそういう話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그를 검찰총장에 앉히려고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면서도 관련법을 고치려 했던 아베 총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퇴로 인사실패 책임은 물론 벚꽃 스캔들과 사학비리 등과 관련해 아베 총리 자신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비리에 SNS에선 아베 내각의 총사퇴 요구까지 나타나며 아베 정권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태국 방콕에선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 대신 발로 누르는 특수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음식을 먹을 때 벗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도 개발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전 세계 이색 아이디어를 정다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달 전 태국에선 침 묻은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자 방콕의 한 쇼핑몰이 발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선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버튼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자 손 대신 발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제작한 겁니다. 이 장치 덕분에 손님들은 버튼을 만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쇼핑몰 등의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แต่ว่าทั้งนี้ทั้งนั้นก็คือต้องระวังคือต้องออกมาด้วย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ดูแล้วก็อันนี้อยู่เสมอค่ะในการที่ไม่ใช่ว่าแบบปลดล็อกลง 남미 콜롬비아에선 코로나19 소독 세차장이 등장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세차장 직원이 차량 구석구석에 소독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차량 운전자도 체온을 측정한 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 소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선 음식을 먹을 때 벗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까지 개발됐습니다. 이 마스크는 손에 쥔 장치를 통해 입부분만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It will be easy to go to restaurants and to be in the public place, eat and drink. It will be a huge effect on the economy. 아울러 마스크는 포크 등 식사 도구가 입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주민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괴로워하다 숨진 경비원 사건이 공분을 샀는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택배기사 형제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눈 주위에 멍자국이 선명하고 코와 입 주변은 온통 피투성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형제 택배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7일 오전 9시쯤. 당시 형제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느라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입주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입주민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때리지 말라고 준비 아저씨가 와고 때리고 계속. 폭행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가해 주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형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동생은 코뼈가 부러져 5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군제대 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형의 택배 업무를 돕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들은 이 입주민이 예전부터 이유 없이 괴롭혔다고 주장합니다. 물건 갖다 줘 온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계속 저를 찝쩍거렸어요. 못장어서 안 다니고 저를 마스크 쓰는 거를 다니시라고. 입주민은 택배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며 택배기사가 먼저 자신을 밀쳐 싸움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형제를 때린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시비 과정에서 입주민을 밀친 형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마스크 그거 착용 안 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나요? 내 말이 아직 사과 한마디도 한 적 없으나 아직까지. 온라인에선 폭행을 한 입주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는데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현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이 오피스텔에 사는 22살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범행 당사자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경기도 육군부대 소속 A1병이었습니다. A1병은 이곳 오피스텔에 사는 여자친구를 찾아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1병은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휴가를 나온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두 사람은 낮 시간에도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싸웠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A1병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강제 개방이고 들어가서 있을 상황에서 하나는 쓰러져 있고 하나는 뭐 그냥 멍해가지고 자기가 신고했다고 있는데. 경찰은 A1병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유출될 뻔한 우리 문화재를 개인 재산으로 지킨 간송 전형필 선생의 소장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최초의 살인미술관 간송미술관이 소장품 중 보물 2점을 처음으로 경매에 내놨습니다. 사연이 있다는데 황규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친 채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부처. 연꽃 위에 당당하게 올라선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보물 284호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이번 경매에 올라온 금동열의 입상과 한국적인 얼굴이 돋보이는 보물 285호 금동보살 입상은 모두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입니다. 경매가는 각 15억씩 3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품을 경매에 낸 것은 1938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핵심 문화재로 꼽을 수 있는 분야가 도자기와 회화입니다. 그래서 간송재단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출품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약탈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데 앞장선 간송미술관은
수많은 국내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민족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틀림없을 거예요. 국보급 불상 2점이 내놨으니까 그건 좀 충격적이다. 그러나 1년에 2번씩 무료 전시회를 열 뿐이고 상속세나 신관건축으로 인한 재정난도 매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은 재정적 압박이 커졌고 전 이사장의 별세 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불교 관련 유물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나 보물이라도 합법적인 소장품이면 해외 반출이 아닌 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간송 측은 국보급 소장품을 계속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공유 숙박업소는 외국인에게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7월부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서울 홍대 인근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몇 달째 숙소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꽉 차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다 취소되고 추가로 예약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3개월 정도 지금 거의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월급 일단 받는 거지. 몇 달 써야 좀 몇천만 원 까먹은 거잖아요. 마음이 아니죠.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지역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주변에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한 겁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사시려면 사실 한국인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하고 있고 밖에 나와서 놀기가 좀 많이 힘드니까 그런 데 잡고 놀면 편하고 수요도 많이 늘지 않을까.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서울 이외 다른 도시에서도 최대 180일간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경북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산 호랑이 5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호랑이 2마리 건강이 최근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수목원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호랑이 숲. 호랑이 1마리가 바닥에서 쉬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켜 걸어보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앞발은 불편한 듯 흔들어댑니다. 이 호랑이는 올해 19살이 된 2마리로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이 넘습니다. 사육 환경에서 호랑이의 수명은 17년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2마리의 상태는 노령으로 인한 사지 퇴행성 관절염과 내형성 발톱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2001년생인 2마리는 지난 2005년 중국에서 들여와 2017년부터 이곳 수목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그동안 생활 환경과 먹이 등을 철저히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력이 부쩍 떨어지더니 걷기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수목원 측은 2마리에게 소염 진통제를 투약하고 사료량을 조절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개체보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거동이나 하는 데서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이래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주의 있게 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산 호랑이 복원을 위해 2마리 등 호랑이 5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해성,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지구 종말을 다룬 SF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제와 오늘 지구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일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1997년 발견된 것으로 공식 명칭은 1997 BQ입니다. 길이는 1,500m인데 자유의 여신상의 16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의 3배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궤도를 보죠. 지난달만 해도 지구 멀리 있던 이 소행성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45분 이렇게 바짝 근접합니다. 정말 가까워 보이지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라면 지구에서 소행성까지의 거리 60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지구와 달 사이보다 16배나 멀어 충돌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외신 보도가 대담처럼 퍼진 건데 나사도 충돌 위험을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주변에는 소행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녹색으로 표시된 것, 지구 주위를 도는 소행성들인데요. 지름이 140m 이상이고 지구와의 거리 750만 킬로미터 이하의 소행성 약 2,000개를 추적 관찰 중입니다. 다만 우주는 미지의 영역인 만큼 나사는 소행성 충돌 가능성도 대비한다는데요. 우주선 다트를 발사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버리는 프로젝트도 내년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What DART will do is DART will hit the secondary. It changes the orbit period. It affects the timing of when the moon moves. 국제사회도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소행성 발견과 궤도 예측, 충돌 대응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모든 당선자가 모여 총선 패배의 원인과 당의 진로를 찾는 끝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러 황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변화와 쇄신 부족을 꼽으며 스스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4년 전에도 국민들로부터 회초를 맞았는데 이유가 있었죠. 4년 동안에 그게 안 바뀌었으니까. 유권자가 이렇게 표를 주는 이유는 좋아서 해주던지 아니면 필요해서 해주던지 아니면 상대가 싫어서인데 그 세 가지에서 우리가 다 그러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대한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심기일전에서 중도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투표가 있으면은 기권하거나 농성하거나 단식하지 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 토론 철저히 하고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조건 없이 5월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 연찬회에 참석해 합당은 하되 그 시기는 열어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사무처는 오는 26일 전당대회에 반대하며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당선자 연찬회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무소속 당선자 복당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국회의 꿀벌이 100만 마리나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도심에 위치한 국회에 웬 꿀벌이냐 싶어서 알아봤더니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국회 도서관 옥상에서 양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김철중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 본청 옆에 있는 국회 도서관 옥상입니다. 하얗고 노란 통 13개가 일렬로 놓여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100만 마리의 꿀벌이 들어있습니다. 도시생태 복원 차원에서 국회 사무처가 직접 양봉에 나선 겁니다. 집안에서도 양봉을 했고 양봉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에 꿀벌들이 적어서 나무나 식물들이 수분 수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벌통을 설치했는데 벌써 노란 꿀이 가득 찼습니다. 단지꿀이 같아. 벌들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국회 주변 꽃나무를 찾아다니며 약 600kg, 2천만 원 상당의 꿀을 채취하게 됩니다. 올해 채취한 꿀은 코로나 대응에 앞장선 대구 경북 의료인과 국회 청소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저희 도서관 근무지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너무나 뜻깊고 주신 거 감사히 먹고요. 벌꿀처럼 열심히 저희도 일해서 다음 달 개원할 21대 국회가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습니다.
벌꿀처럼 달달한 정치, 달콤한 정치를 우리 온 국민들에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구해조 오피스, 국회의원회관이 한창 이사 중이라면서요? 네, 낙선한 의원들은 나가고 당선된 의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의원회관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본청 옆 의원회관은 3층부터 10층까지가 사무실입니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방을 적어내면 각 당 원내대표가 선수 등을 고려해서 방을 배정하는데요. 민주당은 배정을 다 마쳤고 통합당은 초재선 의원들 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집을 구할 때 보면 이 전망 좋은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네. 의원회관도 그런 방이 인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7층 로열층입니다. 과연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이쪽을 보면은 이제 큰 대로가 보이고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까지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네, 이른바 로얄층인 7층에는 사선 김진표 의원, 이낙연 전 총리 사무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듣기로는 또 이전 사무실 주인이 잘 풀린 그런 방이 또 인기라면서요. 네, 50대 1의 경쟁률까지 보였던 정세균 총리 사무실도 로얄층인 7층에 있는데 선수를 고려해 삼선의 서영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325호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45호는 이수진 민주당 비례 당선자가 사용합니다. 방 호수에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요. 김홍걸 민주당 당선자는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 동안 사용했던 615호를 씁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815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 기분이겠죠.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데스노트 유명하죠. 이번 정부 들어 이 정의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버티기 힘들다는 건데 오랜만에 돌아왔나 보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그동안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원복이 있었고 또 가족 연루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 심상정 대표가 이 조국 사태 때 이 데스노트를 펴지 않으면서 힘든 시기를 좀 보냈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애매모호한 찬성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 두어 달 조국 정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저렇게 정의당이 민주당 눈치 본다 이런 비판 때문이었는지 이번 총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선거를 앞두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도 했지만 여론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이 윤미향 당선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낸 삼선 김영춘 의원이 SNS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의 운동가로 돌아가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일 최고위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내 첫 사퇴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바뀔지 내일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속보입니다.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며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 나온 호텔 관계자들 인턴 제도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석방 이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보석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확인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 부산의 호텔에서 2년여 동안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호텔 사무실 같은 곳에서 단순 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높은 분이 개인적으로 잡일을 주면 그것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 증언에 나선 해당 호텔 관계자들은 인턴십 제도가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관리 담당 임원 A씨는 고등학생 실습 사례는 전혀 없었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직접 인턴 자리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A씨는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인턴 공고를 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인턴 확인서는 당시 호텔 대표이사이던 B씨의 이름으로 발급됐지만 B씨는 확인서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증인들이 조 씨의 인턴 활동을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호날두 뺨치는 체지방률 5.2%의 주인공, 피트니스 선수로 변신한 배우 최은주입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각종 대회를 섭렵한 최은주를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화 조폭마누라 등 스크린을 누볐던 배우 최은주. 지금은 놀라운 근육질을 뽐내고 있습니다. 2년 전 나이 마흔의 첫 대회에 나섰지만 이젠 20, 30대 경쟁자를 제칠 만큼 완벽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몸짱과는 거리가 멀었던 시절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마음과 정신줄에 또 이런 모든 걸 다 놓은 상태였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건강한 멘탈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인 동년배 여성의 체지방률은 30%, 심지어 호날두가 7%인데 비해 최은주는 5.2%입니다. 10살, 20살 어린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대단하죠. 체지방 자체가 여자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남자 거의 2% 정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그 정도 나와요. 근데 호날두에서 살짝 다운한 데 맞고 갈 정도입니다. 운동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최은주. 옛날에 그 조폭마누라 그 사람 이랬는데 지금은 우와 멋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너무 좋고 좋은 연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뵙고 싶습니다. 배우로서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골프공으로 아이스하키 퍽으로 홀로 묘기를 보이는데 절대 심심하진 않겠네요. 오늘 서울 도심의 하늘입니다. 며칠 전 시원하게 내린 비 덕에 시야도 탁 트였고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하늘에 카메라를 절로 꺼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하늘은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처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밤에는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지날 텐데요.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껑충 오를 텐데요. 아침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4도, 홍성 2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화창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 속에 점점 초여름으로 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해지하거나 환불받겠다는 문의가 하루에 6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글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루게릭병 환자 지원단체인 이 재단만 봐도 매월 1원까지 기부금 사용처를 적었죠.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도 할머니들에게 투명하게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삶이 팍팍해져서인가 봤더니 모금단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모금단체들의 도덕성이 흔들리면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 봅니다. 무엇보다 기부 없는 나라는 존경받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